법보다 주먹은 옛말. 이제는 법보다 신상 공개입니다. 신상 공개를 통한 응징과 복수, 사적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돼 왔던 시민들의 지연된 정의, 불안정한 정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닐까. 법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내세우며 신상 공개에 나서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당신의 신상을 공개를 하겠다. 당신 업체의 신상을 공개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협상이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 폭로. 그 뒤엔 무고한 피해자와 2차 가해 논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복수의 악순환 때문에 범죄가 범죄를 계속 만드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인민재판. 이것은 과연 정의 구현일까요? 법의 심판보다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에 기대는 사회. 우리 사법체계가 고민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해 봅니다.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가 직접 처절한 복수에 나서거나 대행업체가 대신 응징해주는 내용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들. 전화 시도는 좋았는데. 통쾌한 복수극은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 소재 중 하나인데요.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제재에 나서는 사적 제재.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 최근 온라인 공간에 20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자 그 누구도 형사처벌은커녕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아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 일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 등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듯 살아가던 가해자들은 20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성인이 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업, 그리고 주소까지 그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유튜버에 의해 거침없이 폭로됐기 때문인데요. 파장은 거셌습니다. 가해자가 일하는 직장에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는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뒤늦은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밀양시는 지역사회를 대표해 20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바로 섰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저질렀던 행동이 너무 안 좋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들이 잘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조금 통쾌한 것 같아요. 나중에서라도 조금이나마 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20년이 지난 사건을 재소환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신상 공개. 과거에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면 최근 급증하는 사적 제재는 온라인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양상입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서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신상 공개의 파급력 또한 커졌고 그 파급력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사람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상 정보 공개 같은 제도도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주 최근에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제도화되면서 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이 신상 공개가 마치 제재 일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수사기관 역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합니다. 이와 달리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유튜버들의 신상 공개 영상.
개수도 많고 조회수 또한 폭발적인데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제 보통 신상 공개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버에 의한 신상 공개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컨텐츠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의결해도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에 요청하는 방식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도 감수하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당연히 명백하게는 돈이죠. 돈과 일종의 명예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압니다. 아, 저 사람. 알아주는 사람. 뭐 이것은 뭐 행위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일종의 명예나 훈장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뭘 해도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개하려 합니다. 2차 가해라고 한다면 2차 가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릴 때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 번다, 돈 때문에 한다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걸 알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가해자는 여지없이 신상이 공개되곤 했는데요.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폭행 가해자는 한 유튜버에 의해 얼굴과 이름, 나이, 전과 기록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 차를 몰았던 운전자의 신상도 공개됐는데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상 정보 폭로에 따른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피해자 동의,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대중은 마냥 통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끔찍한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된 피해자에게는 이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 나면 이런 언론의 사건이 이렇게 보도될 때마다 자기 사건이 아님에도 저건 내 사건이 아닐까?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크거든요. 제가 쭉 피해자들 상담도 해보면.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이라든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배려가 없죠. 엉뚱한 피해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가해자가 아니거나 가해자와 관련이 없는 이들이 가해자로 지목돼 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9명은 최근 밀양경찰서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 역시 사건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거나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음날 바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제보를 해준 사람이 허위 제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지목된 씨께는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는 3번의 재판 기회, 즉 상소 제도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적 제재에 이와 같은 장치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복수를 과도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 진실 발견을 실패해서 잘못된 복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만 잘못된 수사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이 되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이 그런 진실 발견을 오로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적 제재는 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적 제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를 정의라고 생각하고 응원을 보내는 국민이 많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했어요. 형벌이 너무 약하기도 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고 그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적 제재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44%는 강력 범죄에 한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적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에 그쳤는데요. 명백한 불법이지만 많은 국민이 사적 제재에 동조하는 이유,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사법체계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문제 제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죠. 우리는 실제로 법치주의이지만 이 부분 우리가 미흡했다.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보완할 것이다. 라는 답을 줘야지 그 시민들이 법치주의라는 걸 신뢰를 하는데 답을 안 주고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 유튜브한테 구하겠죠.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처벌 수위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처벌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87.7%에 달했는데요. 특히 60% 이상이 처벌 수준이 매우 약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 수준이 낮다 이렇게는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벌받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여지가 과거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또 초범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실형 선고가 안 내려지는. 그래서 집행유예로 끝나게 돼서 석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서는 그 집행유예도 징역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느끼기에는 무죄와 다름없이 느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법 절차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도 많습니다. 이 차가 80에 택배 취업 알선을 미끼로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한 피해자가 유튜버 진영민 씨를 찾았습니다. 진영민 씨는 중고차 사기범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인데요. 차값은 뭐 1,6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관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370인가 80인가 그렇게 해서 차값을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선 이제 구입을 하고 차를 좀 비싸게 사셨습니다. 현재 이 차 판매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1,000만 원도 안 합니다, 지금. 부당하게 더 낸 비용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가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 유튜버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한테도 한번 문의는 해봤었는데 경찰에서는 고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소를 하려고 해도 제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본 적은 있었어요. 고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소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이 사기 피해를 직접 입증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한데요. 지금 이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물류는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중고차 매매 상사
예, 여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업체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부터 환불을 받아내는 과정은 모두 촬영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비싼 금액이어도 본인들이 일단 그 뒤처리는 하고 뒤처리는 알아서 해주시고 요거는 환불은 안 하고 마진만 돌려받는 쪽으로 400 좀 송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와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제가 메시지로 남겨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당하게 더 낸 금액이 곧바로 입금됐습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때도 물론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촬영하는데요. 저기요. 사기 업체나 관련 업체들이 환불을 해주는 이유는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모자이크 없이 당신의 신상을 공개를 하겠다. 당신 업체의 신상을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 사기 업체나 혹은 그 사기꾼이 보통 사기를 하나 두 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찾아오신 제보자분, 피해자분의 환불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더러워서라도 환불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개가 된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히고 또 주변 가족들한테도 욕먹고 주변 직장 동료, 뭐 친구들 여러 방향에서 이제 좀 압박이 들어올 테니. 예. 지금까지 진영민 씨가 사기 업체로부터 받아낸 환불만 1000여 건. 진영민 씨 또한 신상 공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소는 항상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당연히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사기에 대해서 정말 알리고 싶은 사람이고 예방 목적으로 동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꼬리표로 고소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고, 저 현재 지금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받은 건수가 지금만 5건 있어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절실한 누군가에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저희에게 찾아와서 피해자분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법부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가 모든 내용들을 다 만들어 와서 그 증거들을 다 수집해 와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체계에서 사기에 대한 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하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트입니다. 2018년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3천여 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그중 1,200명 정도가 신상 공개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사이트의 대표인 구본창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되니까 이 의미는 유죄는 유죄이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의 판사들은 이걸 아동의 생존권으로 봤기 때문에 공익을 인정해서 무죄로 했고 2심 재판에서는 생존권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채권 채무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양육비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이렇게 세상에 알렸을 때 이게 유죄냐 무죄냐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가 아닌 사회 고발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처럼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임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적 공개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사회고발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거거든요. 법 테두리 바깥에서 먼저 신상 공개가 이뤄지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자 법은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얼굴 사진 등 정보가 부족해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사회 고발이 없어지게 하려면 빨리 법을 바꿔야죠. 피해자들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사적 제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면 법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무차별 폭로와 혐오로 번지고 있는 사적 제재. 어떤 사안에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 합당한 인과응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정의감을 표출하는 올바른 방법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타르시스 또는 어떤 호기심 해소 같은 측면들이 있고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가 실은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누구나 사적 제재라는 형태로 하게 되면 국가가 오로지 형벌권을 갖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규범력이나 어떤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공개했던 유튜버는 이번엔 20년 전 일어난 이른바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단역 배우로 활동한 여성이 집단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뒤 세상을 등진 데 이어 그 여동생까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으로 두 딸을 잃은 어머니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버가 아닌 정부와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적 제재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받는 경우를 좀 반성적으로 조사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국민들이 불만이 깊은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그것을 어떤 개선하는 입법과 어떤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사법 불신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수사나 그 재판이나 그 기소를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제대로 보고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피해자들은 자기 사건인데도 판결도 못 봐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검사가 어떻게 기소했는지도 몰라요. 이 심각한 시스템의 결함을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사적 제재 논란은 생길 거예요.